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둘러싸고 격화된 민주당 당내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는 여전히 다음 주 1차 투표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정치권의 이모저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완용에 빗대 맹공을 이어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죽창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비판에 매국노 이완용을 끌어왔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했던 인사가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의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도 대통령의 친일 사관 때문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 사관에 입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죽창을 들고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죽창가는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인데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리며 반일 여론전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과거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민주당이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원수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게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토착 외구입니까?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도 이번 연설의 핵심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겼다면서 반색하는가 하면 기시다 총리가 한일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당일 석간 일면에 해당 발언을 소개한 데 이어 이튿날 아침 신문에도 윤 대통령이 일본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기는 모습을 선명히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윤 대통령이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3.1절 행사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다뤄온 역대 한국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연설을 살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은 윤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일 관계 개선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건전한 형태의 한일 관계의 복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韓国政府と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윤 대통령의 3.1절 메시지에 대해 일본의 분위기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요 현안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평가가 반영된 공천으로 배신자들을 심판하자는 친명계 주장에 비명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치 시대냐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하자 당 지도부는 잇따라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이 더 단단히 하나로 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언행들은 서로가 더 자제해야 된다. 하지만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오히려 더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친명계 일부에선 찬성이나 무효, 기권을 던진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했는데 당원 평가가 반영된 총선 공천으로 심판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네. 배신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하는 과정이나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한 건데 나치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색출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전략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친명계에선 아예 투표에 불참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비명계에선 이거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 준비에 집중하며 당내 갈등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재판 있으신데 어떻게 임하실지.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지를 두고도 민주당 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남은 대장동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구체적 처분 방식을 정하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3차례 검찰청에 불려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법원에 출석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으로 피고인 친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고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국토부 문건 등을 보면 당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 앞선 검찰 소환 조사 때처럼 취재진 앞에서 길게 입장을 말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발된 뒤로 검찰은 영장에 담지 못했던 428억 원 약정설 같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필요한 보강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구속 기한에 맞춰 다음 주쯤 재판에 넘겨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처분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수도권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못지않게 당원 선거인단이 많은 만큼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 앞장서면 안 된다. 공천 파동 일으키면 중도층, 청년층 모두 떠납니다. 여러분, 이 필패 방정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국민 시원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1강 주자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부동산 의혹 있는 후보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입니다.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 김기현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특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안철수, 황교안 후보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터널 지나가도록 최종 확정한 사람이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확정했대요.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이제 좀 사과하시고. 비윤을 기치로 내건 천하람 후보는 여권 내 주류 그룹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당내 개혁과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계파 정치하고 우왕좌왕하고 동원된 인원 앞에서 당대표 혼자 폼 잡던 과거의 당으로 절대 퇴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을 도는 연설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당권 주자들은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론회 다음 날 곧바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는 없었는데 기업들의 후원이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굵직한 전시회들을 잇따라 주관했습니다.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비지에 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야수파 걸작전 등입니다. 대기업 수십 곳이 전시회를 후원했는데 김 여사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하던 시기여서 뇌물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뇌물 공유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수사에 나선 지 2년 반 만에 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가성 후원임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협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협찬 계약도 실무자 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협찬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가 코바나 후원 이후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코바나 협찬 계약과 검찰 불기소 처분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소환 조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 했는데 제기된 의혹이 다 규명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송호입니다. 감사원이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를 살피겠다는 건데 KBS에 이어 양대 공영방송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감사 착수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 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조목조목 설명도 달았습니다. 의혹은 모두 9개로 이 가운데 투자 손실 방치 의혹 등 6가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MBC의 적자 누적 방치 등 3건은 방문진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감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당장 이달 안에 방문진의 감사관이 파견됩니다. 이에 대해 방문진 관계자는 감사원에 낼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지만 지난 월요일 정식 감사 착수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감사 일정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감사원이 밝힌 6건은 MBC 또는 자회사와 계열사 고유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 감사 자격이 없다며 결국 방문진 이사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사진을 교체하고 MBC를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이 깔린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 KBS에 이어 이번에 MBC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서 공영방송 손보기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소비가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2월보다 2.1% 감소한 겁니다.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승용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줄고 따뜻한 날씨에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식료품이나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까지 2% 가까이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줄며 현재 경기를 보여지는 지수가 넉 달째 하락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신 장비와 자동차 생산이 늘어 산업 생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넉 달 만에 늘어난 건데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 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정부도 산업 생산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소매 판매 감소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실제로 앞으로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도 한 달 전보다 떨어져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빠르게 오른 금리에 코로나19 불경기까지 더해지면서 기업과 가계 대출 부담이 점차 커졌는데요. 한계에 이르러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연체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이 회사는 10년째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해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뼈대를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8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리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데다 은행에서 사실상 한도 옥죄기까지 나서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3.9% 정도 이자를 썼는데 9.8%
8% 정도 이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연체시킬 수밖에 없고. 이처럼 최근 들어 대출 부담을 못 이기는 차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집계됐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부실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가계와 기업 구분 없이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와 맞물려 가파르게 오른 기준금리 누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뭐 그렇다고 담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좀 신용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소비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퍼를 다 잠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게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터넷 은행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저 신용자 상환 능력이 나빠지면서 인터넷 은행 연체 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915억여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내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 멈추긴 했지만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 부실화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출격했습니다. 합참은 이례적으로 실사격 영상을 대거 공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AGM-114 헬파이어를 발사합니다. 3km 상공에서 발사된 미사일이지만 오차 없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수송기를 개조해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것은 물론 최신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도 발사할 수 있는 AC-130J가 연례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 티크나이프에 참가한 겁니다. 전시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자산으로 운영되는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최신형 AC-130J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AC-130J의 실사격 영상을 대거 공개했는데 합참이 공개한 영상에는 AGM-176 그리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의 포격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AC-130J가 있는 비행기지를 직접 방문해 적 핵심 시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께서 티크나이프 훈련 현장 지도하신 것은 최근 한 20여 년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에 따라서 김승겸 의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군이 이례적으로 훈련과 합참의장 방문까지 공개한 건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FPS 훈련을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좀 달랐었던 어제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놓고 정치권도 좀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의 공방을 들어보면은 뭐 죽창이라든가 뭐 이완용 이런 단어들까지 동원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로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방점은 뭐냐면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네. 현존하는 우리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경제로부터의 위협을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가는 경제적 협력자, 파트너로 한일 관계를 좀 더 격상시키겠다 아니면 정상 복원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과, 반성 요구하고 또 뭐 피해자 보상 요구하고 그래서 한일 관계는 나빠지고 이거는 결코 우리 미래 세대 후손에게 옳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에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전임 대통령들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뭐 강제징용자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사과,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이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3.1절 기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 큰 숙제를 안겨준 기념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척 화해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이 와 우리말 잘 들었다. 야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도 언급 안 했네.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야. 더 이상 한국은 우리에게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해달라고 하지 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또 외교부 장관들끼리 회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정향적인 그러한 답변을 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민 감정상 어제 3.1절 기념사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네. 큰 숙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올 건가 이것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그럼요.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기념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통령들은 일본 측의 사과와 반성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자리였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기념사들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너무 빠졌다. 다른 날도 아니었는데 3.1절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 보수 전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부 보수층에서는 일본과 뭔가 떨어지면 분리된다고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일본과 관계가 나쁘면 왠지 불안해지고 뭔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반응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리포트에서 일본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하기도 하셨는데요. 일본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고립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랑 가깝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중단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에 사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직접적인 사죄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상했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잖아요. 윤 대통령이 제3자 배상안 얘기한 것도 그 맥락 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반적인 여론은 한국에 추가적으로 배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뭔가 이 저항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까 봐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 3.1절 기념사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3.1절이라고 하는 3.1 독립운동을 기려야 하는 날이잖아요. 기념사의 처음 시작이 선열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미 독립선언서 안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건 거예요. 그럼 그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학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일본의 침략적 사고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게 바로 독립선언서였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화하는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이거 일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선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좀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순국 선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과연 3.1절에 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정부 측에서는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에 방점을 찍고 가는 거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협력하는 이제 파트너로서 일본을 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는 이 대목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뭐 이념적인 논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잘했으면 과연 식민지 당했을까? 그러한 얘기들은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 말기에 또한 대한제국 시절 이전에 또한 대한제국 시절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좀 무능하고 부패한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스스로 하면 되지 굳이 3.1절 기념사에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 저 3.1절 기념사는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주목해서 보는 기념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저 기념사를 대통령께서 뭐 빨간 펜으로 이렇게 초안 올라온 것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더라도 좀 참모들의 역할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대통령님, 이 3.1절 기념사는요, 과거의 대통령들 봐도 여러 가지 일본의 과오에 대한 사과, 반성, 이 부분은 꼭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좀 원론적이라도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이러한 비판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이완용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또한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뭐 과거사보다는 미래 후손을 위해서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응원을 해주고 만약 그때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질질 끌려가면 그때 가서 좀 더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리부터 이완용 3.1절 기념사 똑같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과한 비판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에는 친일과 반일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실도 똑같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마치 친일과 반일 두 세력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3.1절 기념사 비판하는 쪽은 마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양 그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여기에서 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도 많이 알고 정치도 알고 경제도 많이 한일 간에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오직 보수 세력만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요. 그때도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피해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역적인 합의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치권이 자꾸 극우화돼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줄 알아야 하고요. 지금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는 일단 두고서라도 지금 협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나갈 방향이 뭔지를 모색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2항에. 일본에서 통절한 사과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죄를 얘기했어요. 오부치 당시 총리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또 국민의힘은 자꾸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그 역사 인식 안에서 한일 간에 어떻게 미래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역사에 자꾸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과거사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방까지 같이 엮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려면 상당한 이제 그럼요. 시간을 맞아요. 소요하긴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일단 한일 관계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 아니면 저것이냐 두 개의 입장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통분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어제 기념사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라든가 지금 해법을 찾는데 뭐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 뭐 한일 관계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그 반응을 보일지 좀 더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민주당. 자,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친명계, 비명계 간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일단 친명계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랄까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요 며칠 동안 이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 같은데요. 아예 이제 표결을 이제 보이콧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당론을 정하자, 아니면은 뭐 전당원이 이제 투표하는 재신임 투표를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금 감정이 격해 있을 거예요. 색출하자, 간첩들을 잡아가지고 빨리 좀 쫓아내버리자. 네,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그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있고요. 비명계 쪽에서는 아니야 이번 기회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직 이거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막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 상당 기간 동안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보도 나오는 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가결표라든지 무효표, 기권표를 던졌던 사람들 중에서 10명만 정말 더 가결표에 힘을 실어주면 이재명 당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강대강 대치로 막 서로 경멸하는 듯이 서로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겠다라는 듯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크게 품으시는 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좋아요. 색출해가지고 내쫓아버리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편 들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설득을 하고 나도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할 자세 되어 있다. 공천 문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구속당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단일 대우 유지합시다라고 본인이 폭넓게 너그럽게 설득을 하고 다녀야지 저렇게 강한 친명계 그룹들이 색출하자, 쫓아내자, 너 당에서 나가라 이런 식의 반응 보이면 갈등이 더 증폭화될 수가 있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강성 지지층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만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뭐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 비명계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대표가 거취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것이다. 이런 불안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말씀이.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지금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뭐 조금 미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총선 때 공천권하고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장 시장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상처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명계가 지금 제가 볼 땐 상처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친명계가 오히려 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당의 갈등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화가 나고 부글부글하고
의원총회 때 조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배신을 해버린 것 같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자제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권도 잡고 있는 입장이면 이럴 때는 조금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당의 파열음이 커지지 않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파열음을 키워버리는, 오히려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모임도 자제하고 조용히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시끄럽게 나서게 되면 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친명계 의원들이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대다수의 당원들의 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무도하다고 하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고 나면 그럼 민주당이 그냥 팍 하고 일어서서 정말 당을 착 정비해가지고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장담 못하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면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처럼 보인다. 앞에 있는 적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소부터 교체하자고 하면 누가 그 사람 잘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싸울 땐 같이 싸워야죠. 싸우고 그 다음에 장소에 책임을 물을 때는 그때 가서 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거를 지금 먼저 묻겠다고 나서니까 오히려 더 당원들이 반발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좀 양쪽 다 사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뭐 당장 어떤 그 결단을 내리거나 뭐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 어쨌든 영장은 추가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한 번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었던 몇 가지의 그런 의견들, 주로 이제 친명계에서 얘기한 그런 그 안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은 표결을 보이콧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당내에서 재신임 투표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리더십을 확인하고 넘어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신임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 안 되게 하려면은요, 이제는 그냥 참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제적 과반수가 예. 참석을 해야 투표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의결 정족수를 이제 채우지 못하게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투표 자체가 네. 무산이 되는 겁니까? 부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무산이 되는 거죠. 무산이 되면은 자동으로 그 다음에 또 하게 다시 되죠. 한번 표결하게 되는 네,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계속 그렇게 그냥 무산을 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반란표가 가결표로 가게 되면 정말 체포동의안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제 안 맞닥뜨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반전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뭐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증거나 증언이 없다. 조작과 왜곡의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 나를 다 가결시켜줘. 그러면 내가 영장실질심사 받을게.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네. 그런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좀 떳떳하고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국민 이미지라든지 국회의원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감옥 안 갈 각오를 가지고 계속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째째해 보이고 쫀쫀해 보이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 다니지.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나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선당우사할 수 있어. 그런 자세를 갖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를 한다면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럼 인위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무산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방탄국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겁니까? 장 소장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신문 만평에서 본 건데요. 학폭 가해자가 막 때려요. 근데 피의자한테 너 왜 당당하게 뭘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데요. 뭐 정순신 변호사 지칭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그거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맞았다고 무조건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올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표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더 여론이 나빠질 거예요. 저도 그거는 좋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주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미소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내고 싶어 하는 모양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후 수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법원에서 판단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냥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장 심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사실은 판단해도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안 나가는 게 방법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미래에 자기가 무슨 예견하는 사람들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더 여론 나빠지니까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의 입조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영장 내용 이런 것들 확인하고서도 대응 방안 만들어도 충분하다. 다만 자꾸 변칙을 쓰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냥 먼저 이 대표가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뭐 비명계가 우리 반란패 던지겠다고 하면 그냥 부결하는 겁니다. 부결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받으러 가도 되잖아요. 부결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비명계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당에서 나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이나 이런 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미리 마치 다 피해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사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는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피해 대책위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피해자가 발견된 건 언제입니까? 네,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가 살고 있던 빌라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모 씨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작년 전세금 7천만 원을 내고 이 빌라에 입주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해당 빌라는 현재 경매에 넘어가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A씨 휴대전화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이런 결정으로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A씨 자택에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와 인천시가 하루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6일 인천 주안역 남광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축왕 남모 씨 최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 받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남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소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는 피해자 163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바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 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남 씨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붙여진 뒤 체결된 계약들은 사기 혐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피해자와 피해액을 줄여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남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 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을 팔고 남 씨 사제도 내놓아 빚을 정리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남씨 측이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됐던 거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배우 유아인 씨. 경찰은 지난달 5일 입국하던 유아인 씨를 상대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맡겼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나온 정밀감정 결과에서 프로포폴과 함께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약으로 지정해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과 우남용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유아인 씨 모발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류는 모두 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재작년에만 병원을 73차례나 방문해 4,400mg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3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등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을 어떻게 구입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코카인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3일절인 어제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입고 있던 모자와 망토가 찢어진 것이 발견돼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도 누군가 소녀상의 얼굴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춥지 말라고 씌워준 털 모자와 망토에서 무언가 이상한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소녀상이 쓰고 있는 모자에 2군데, 망토에는 3군데나 찢어진 자국이 생겼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도 훼손됐습니다. 이마와 뺨, 코 등 얼굴 여기저기가 사정없이 긁혔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누군가가 고의로 소녀상을 훼손한 거로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저께 참가한 16개 단체 이름으로 고발 접수가 되어 있고요.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진 소녀상을 본 시민들은 씁쓸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시민은 소녀상을 망가뜨린 의도가 무엇이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거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일부러 정말 좀 자극을 하려고 이러는 거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2 소녀상 모두 훼손한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녀상을 계속 감시하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언제 훼손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CCTV를 강화해서 어떤 보완을 한다든지 군청 차원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 당일에는 세종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3.1절을 욕되게 하는 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망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추격에는 배달 기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11시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질주합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곡선을 달리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기까지 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야 승용차는 멈췄습니다. 추격하던 경찰이
역주행 사고를 낸 승용차에 도착했을 때 남성 운전자는 옆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차가 승용차를 쫓는 모습을 본 배달기사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남성을 쫓아 막아선 겁니다. 쫓기는 걸 보고 저기 삼거리에 있는 데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이제 음주 차량인 걸 확신을 하고 같이 잡게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의창구까지 10km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귀가하기 위함이었고 수치 상태는 높았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였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운 배달기사들에게 포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 직전에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죠.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부터 학교 폭력 대책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를 했고요. 임명은 취소됐습니다만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자,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내정이 된 상황에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도까지 됐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 제가 그 관련 판결문을 봤는데 이 가해 행위라는 게 상당히 좀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내린 처분 자체가 전학 조치라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인데 언어적인 폭력의 수위라는 것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지칭해서 돼지 XX, 자기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항상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건 학교 폭력 관련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이런 처분이 남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상당히 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에 재심 청구 등등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종국적으로는 1, 2,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동안 오히려 가해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됐고 피해 학생은 성적이 또 급락직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은 요 며칠 동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방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모가 이 징계 내용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학폭위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징계조정위에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네. 행정법원에서 이제 소송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마지막에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라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그리고 법적인 그런 지식 다 동원해서 대응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학폭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소기의 성과가 이뤄지면은 그 중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아주 일반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가해 학생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정식 소송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 처분이 보류가 되지 않으면 가해 학생이 받을 이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도 기계적으로 같이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당장 기록되는 것도 막는 그런 집행정지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 보면 예. 또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학 처분은 받았는데 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전학을 그동안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1심까지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폭행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분리라는 걸 학교 현장에서 이런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쓸 수 없게 되는 구조구나라는 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차 가해 이제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워낙이 그럼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요즘 늘어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전문 변호사도 있고 뭐 전담 재판부도 생기고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들이 여러 전문 영역을 이제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들 그리고 변협 등에서도 관련 연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게 변호사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점차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과 관련해서 학폭위 학교 단계에서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가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는 경우가 있느냐. 특히나 학부모가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든 법적으로는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방향인지 그리고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법이 보장한 절차, 가처분을 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소송 구조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피고가 되고요. 가해 학생이 원고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 학생이 소송에선 당사자 지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도 대단히 상실하는 게 이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신문 단계에서라도 가처분 단계에서라도 피해자 학생의 의견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 중에서 이런 금전적 여력이 되는 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학부모들 중심으로 아마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자녀의 이제 입시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지우기 위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2차 가해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참 이게 묘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관련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제출됐지만은 이제 아직 뭐 계류 중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생활기록부가 정말 관건입니다.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 중에는요. 이게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최소한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서 확정될 때까지는 기록부에 남는 것 자체를 막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게 바로 이 학교폭력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미 교육위 등에서는 이 관련 규정들이 많이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받는 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집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이후 2년 동안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장기간 남게 해야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학 처분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남게 되지만 이 남는 이 기간부터 손질이 필요하다는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이와 유사한 얘기를 장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럼 이 생활기록부 기재를 좀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게 그럼 과연 그것이 능사냐? 이렇게 입시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은 정순신 변호사 같은 그런 사례가 또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송은 이제 불사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1심, 2심 거쳐서 3심까지 가는지 안 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자, 이게 그럼 학생기록부, 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는 것이 그러면은 또 이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 능사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있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제도가 바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예 기록부에 이 처분의 내역이 남기 전에 생활기록부에 이 기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먼저 합니다. 예. 그럼 학교로서는 이걸 기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 판단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법원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이 나오기 전에 가해 학생이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는 단계고 입시에 당장 큰 타격을 볼 게 너무 불보듯 뻔하다면 예. 가해 학생의 어떤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년이 넘든 5년이 계속 기록이 남게 되든 실질적으로 입시에는 계속 집행정지의 효력을 연장해가면서 아무런 불이익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그냥 잔존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법적인 그 소송으로 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부모들끼리의 이제 싸움이 되고 네. 또 학생들 간의 뭐 사과 해명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또 뒷전이 되기 십상이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학폭 관련 이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뭐 대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뾰족한 방법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이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주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대구의 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예. 어떤 보완책이 마련이 됐던 건데요. 그 뒤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학교폭력이 근절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학교폭력 소송이 난무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시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입시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이 입시의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의 이력, 전력이 그대로 남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종합대책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미성년자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법을 위반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범들은 전과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생활기록부에 남는달지 하는 부분과 관련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분명히 제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 그렇다면 학생 입시에서의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관건이 그게 맞는 방향일 것이냐. 네. 또 과거에도 하나의 전례 때문에 정시 비중이 최근에 높아졌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헤아리는가가 이 교육부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부실 인사 논란. 네. 인사 검증 방식을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이 후보 추천과 검증 일련의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단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 제기가 지금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인사검증을 담당을 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증을 합니다. 예. 이 시스템을 간단히 짚어보면요.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들을 추립니다. 그리고 이 추려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깁니다. 그렇다면 1차 스크린 그리고 1차 세평 조회, 자료 검증 등이 좀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실에서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체크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네. 지금 보도를 따르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의 본인이 이 가족과 관련한 직계 좀비 속이 원피고로 이 관계가 된 송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거르질 못했습니다. 예. 최소한 이 스크린이 굉장히 가능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놓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치했던 걸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검증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투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가 검증 대상이 됐는지도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질문지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부분, 네.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그 소송이 있었는지 걸러내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 의무적으로 어떻게 좀 더 관련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러면 또 정순신 변호사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니었는데, 네. 그럼 그것 자체가 사후로라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이 법무부가 이 부분을 가져갔을 때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FBI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단순한 세평 조회는 시스템적이지 않다라는 거였죠. 어떤 법률 리스크가 실제로 있는지를 조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송사가 돼 있는지 여부는 축적된 자료가 있는 겁니다. 다 판결문까지 나와 있었고요. 이름을 치고 그 조회를 하고 주민번호를 넣어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개인에게 어떤 질문지를 던져서 이걸 거짓으로 체크했을 때 전혀 규제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를 추가로 손보지 않더라도 네. 저런 경우에 사전 질문지에서 거짓을 이제 답변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걸 될 말씀이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상황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넷플릭스 인기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백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승전 재경기를 두고 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경륜 선수 정혜민과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의 결승전이 공개되는데요. 마지막 게임인 무한로프 당기기에서 우진용이 정혜민을 이겼지만 방송 뒤 정혜민이 재경기가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 결함과 오디오 사고로 인해 제작진이 재경기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자신이 이기고 있었지만 압박감 속에 경기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힘이 떨어졌는지 줄이 당겨지지 않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경기 중단 후 재개도, 경기 재개 시점도 모두 두 참가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며 종료된 경기 결과를 번복하는 재경기나 진행 상황을 백지화하는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전체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정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31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벌레와 곤충으로 연명하며 버텼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25일 친구와 함께 아마존 정글에서 사냥에 나섰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던 30살 조나탄 아코스타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체중이 17kg 정도 빠진 상태였지만 몸에 큰 이상은 없었다는데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동료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없었다는 그는 벌레와 곤충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제규어 같은 맹수를 만난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 유일한 무기인 산탄총으로 동물들을 쫓아냈다는데요. 아코스타는 이번 일로 영원히 사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콩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료 항공권 배포를 시작하면서 항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홍콩 에어라인 홈페이지에 접속까지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전날부터 계속된 상황인데요. 무료 항공권에 응모하려는 신청자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작한 캐세이 퍼시픽의 태국발 여행객에 대한 17,400장의 왕복 항공권 응모 행사는 시작 1시간 만에 배포가 끝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달 1일부터 6개월에 걸쳐 관광객 유치를 위해 50만 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홍콩 세계항공사의 해외 사무소와 여행사를 통해 제공하는데요. 우리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항공권 배포는 오는 5월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밤에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한 4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학생 등 젊은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객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조사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Ήδη ζήτησα να προχωρήσει γρήγορα στη σύσταση ανεξάρτητης και υπερκομματικής επιτροπής εμπειρογνωμόνων, που θα εξετάσει πλήρως τα αίτια του δυστυχήματος.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이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보도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ut American automobiles couldn't make enough cars because there weren't enough chips. Car prices went up, people got laid off. We can never let that happen again. That's why we came together to pass the Bipartisan Chips and Science Act. 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Taxpayer money, the American people, public investment in private industry of a size and scale without recent precedent. And the people of America deser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새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설계, 한국 등은 제조로 굳어진 반도체 산업의 지용도마저 흔들며 반도체 모든 분야의 패권 쟁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